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발사 당일 청와대의 신형 방사포 추정 발표를 이틀 만에 뒤집은 건데 왜 다른 분석이 나온 것인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부 제2부속실이 사용한 공유 폴더에서 9,300여 건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김희수 헌재소장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의 65%에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다량의 세균과 바이러스도 나왔습니다. 길이 230m짜리 교량 상판 4개가 잇따라 무너져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 당시 상판뿐 아니라 교각도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휴스턴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취업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격 폭락 위험이 큰 데다 법적 보호장치도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단단히 바뀐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도 비는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기와 건기로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정부와 관련한 뉴스도 끝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비서관의 청와대 파일이 무려 9,308건이나 남아있었다는 뉴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 중 우연히 발견했다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자료가 PC에 남아있었는지 박수현 대변인은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나사가 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가 과거 자료를 찾아내는 신출 귀물한 비법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은 안보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틀 전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미국, 일본,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반면에 청와대만 300mm 방사포, 즉 다인장 로켓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이라며 뒤늦게 청와대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한미 공동평가 결과 지난 26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어제까지만 해도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미국과 공동 분석 이후 입장이 바뀐 겁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보면서 다 이렇게 공수를 했고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다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평소와는 다른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엔 성층권을 통과하는 고각 발사 시험을 했지만 이번엔 비행 고도가 5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각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요격 고도가 30km 이하인 패트리어트와 40km 이상인 사드의 사각지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커드 B형을 개량 시험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이 지난 1980년대 배치한 스커드 B형은 액체 연료로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체 연료를 바꾸는 개량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300mm 방사포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청와대가 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추정했는지를 놓고 여러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에 군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군 일부에선 방사포라고 단정해 보고한 건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일부러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그제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밝힌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하다고 됐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모두 보고했다며 어느 하나를 단정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군의 보고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고 청와대가 방사포라고 발표하면서 한미는 이틀 넘게 완전히 다른 분석을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주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그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을 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로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 군이 미국 측 분석에 동의할 때까지 이틀 넘게 이견을 보인 겁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분석을 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가 지금까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한다고 늘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방부도 한미 간 정보 교류가 생각보다 빠른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지난 정권 이후 한국에 준 정보가 외부 유출된 적이 있다며 중요 군사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북 감시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 군사 정보 교류에 구멍이 나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의 말폭탄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핵은 우리와 미국의 문제인데 운전석이니 뭐니 헛소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9일 9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6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내달 9일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입니다. 훈련 잔여 기간이나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일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이어 또다시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서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4월부터 4번 갱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동향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이후 내부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월 6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각종 선전 매체와 사상 교육 강화를 통해 내부 결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이 체제 불만자 색출에 나서고 외교 공간도 감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후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내 북한 공간은 감축 조치를 취하고 이번 안보리 제재로 석탄 등 수출이 금지돼 외화 수입이 연 1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제2부속실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9,300여 건의 파일을 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일했던 곳입니다. 야권은 방사포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서 파일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각종 회의 자료 9,308건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리 책임자였던 제2부속실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파일을 발견한 지 18일 만에 공개한 데 대해선 분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파일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직전 공유 폴더 내용도 전부 지우고 나왔다며 현 정부가 문서 파일을 복원시킨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파일 존재를 밝힌 것이 방사포 논란 덮기용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애써 수위를 낮췄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번복하는 등 비판이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첫 재판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세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선출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꺼내든 첫 강한 야당 카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입니다. 우선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 시도의 정점을 김명수 후보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모레 연찬회에서 표결을 하는 김명수 후보자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부적격 신삼종 세트라며 야3당이 공조에 반대하자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저는 헌정 질서 수호와 또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다시 한번 규정짓습니다. 야3당은 이딴 진보 성향 법관 인선이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정치 성향 외에 아직 개별 문제가 나온 것이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 중에 어느 분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 문제는 청문위원 자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인은 그저 옆에서 누가 하자 그래서 했다. 뭐 그냥 이름만 올리자. 정말 참 무책임한 행위다. 여야는 철저하게 자기 소속 정당의 자기 당의 정파성을 갖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되게 선출합니다.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 중 여당 소속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사건이 45%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는 전입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라며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2건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은 그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후보자는 또 사형제는 폐지해야 하고 동성혼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석 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 이념과 50대 처신이 문제라며 인준 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공백 상태가 200일이 넘어간 상태여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 8월 31일 날 같이 좀 이걸 상정할 수 있는 것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과거에 합의됐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야당 측에서는 합의가 번복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의장께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헌재 소장은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70일이 지났지만 지금껏 인준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념 편향과 5공화국 당시 처신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김희수 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최근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상정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 때 상판과 함께 교각도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각에서 균열 흔적이 나왔는데요.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평택호를 가로지르는 국제대교 공사 현장입니다. 곳곳에 부서진 시멘트와 철근이 나뒹굽니다. 길이 230m짜리 교량상판 4개가 잇따라 무너져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국제대교 상판 4개가 20m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교각 5개 가운데 하나가 함께 붕괴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무너진 교각에는 균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상판이 무너나서 하중을 견디 못해서 교각이 무너졌는지 교각이 치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났는지 그거는 국제대교는 교각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상판을 밀어 올리는 압출공법을 썼습니다. 압출공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도로 폭이 27m를 넘는 넓은 곳에 이 공법을 사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분하게 그 절차에 의해서 품질 시험도 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평택시는 남아있는 상판 3개도 추가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다리 아래를 지나는 43번 국도 오성교차로에서 신남교차로 14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의 65%에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65%라는 이 수치는 닭고기의 500배에 달합니다.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라서 당국이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탓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재래시장 곳곳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거래되는 개고기. 동물자유연대가 전국에 유통되는 개고기를 조사한 결과 93개 샘플 가운데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률이 65.6%로 일반 축산물의 약 100배, 닭고기의 약 500배에 달합니다. 검출된 항생제는 타일로신과 아목시실린 등 다양했고 일부는 2종류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항생제도 써보고 저 항생제도 써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를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썼다는 거죠. 일부 샘플에선 세균과 바이러스도 검출됐는데 햄버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장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현행법상 식품이 아니어서 위생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항생제와 세균에 노출된 고기가 제약 없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균들은 그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균들이 퍼지게 되면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 잘 듣지 않는 전문가들은 식용계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면이 묻은 작업복을 빨래하는 것만으로도 질환에 걸리는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46살 황동욱 씨의 아버지는 2012년 폐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년대 철거 현장에서 일하며 노출된 성면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건축 자재로서 성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황 씨도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해라 해서 뭘 철거할 때 같이 가서 했던 적도 있거든요. 역학조사 결과 실제 성면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악성 중피종이 발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확인된 성면 피해자 411명 가운데 186명은 가정주부 등 성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6명 가운데는 가족이 성면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사람이 49명에 달했고 특히 여성 환자 10명은 성면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작업복을 세탁하다 성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가정 노출 피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성면 간접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성면 건축물 인근 거주자 등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만 바꿔 새 상품인 양 군에 납품한 예비역 장교들이 적발됐습니다. 죽은 쥐가 발견되고 오래돼서 잘 사용도 못했는데 이런 세척기를 8년 동안 군에 독점 공급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군에 납품된 새 식기 세척기입니다. 외양은 매끈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중고 제품을 겉모양만 새 것으로 바꾼 겁니다. 세척력은 심하게 떨어졌고 내부에 쥐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 47살 손모 씨 등 5명은 최근 3년 동안 이런 불량 식기 세척기를 납품해 1억 1,5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또 군대 입찰 과정에 지인들과 짜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 군 세척기 등 납품 용역 계약을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모두 62건의 입찰에 참여해 이런 방법으로 36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최근 군납 정수기 사업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군 장병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범 손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임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TV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입국한 정혜승 씨를 아실 겁니다. 임 씨가 북한 매체 세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임 씨는 자기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북한 모략 방송이었다며 함께 출연했던 탈북자들까지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탈북 출연자들의 북한 내 가족들을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임 씨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오늘 공개한 30분 분량 영상입니다. 임지현 씨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 식상을 왜곡 날조하는 편집물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쓰고 대본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거짓말을 막 부풀려가지고 쓰레기 같은 만들어놓은 걸 제작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 걸 지원하던 조 자체도 이제 좀 꼴이 껴진단 말입니다. 가면 뭐 두말없이 강제로 하락이니까. 사회자는 완전한 모략과 강박이며 출연자들을 꼭두각시 로봇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임 씨는 함께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들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무슨 뭐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자들 뒤에는 이제 정말 교활하고도 다른 탈북 출연자들은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임 씨와 함께 출연했던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이 국가안전보위성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강원도원의 국립대 교수가 논문 심사비 입조로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받은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 교수가 학생들을 식민지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참 날카로운 표현 같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국립대학입니다. 이 대학 수의학과 A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대학원생 31명에게 5,9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들에게 5천만 원을 받아 고급 외제차 임대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A 교수는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학 연구비도 가로챘습니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돈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학위를 준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빌미로 거의 식민지 부리듯이 그렇게 부린 거니까.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차량 이수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A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가 부당하게 받은 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입니다. 박승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이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고 해서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 이를 틈타 다단계 사기에 취업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컴퓨터 수십 대가 창고 안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뜨거워.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채굴장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매우 복잡한 암호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든 이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거래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채굴장 주인은 9천여만 원을 들여 암호 풀기용 컴퓨터, 즉 채굴기 22대와 전기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0.8개씩 해야 돼요. 저는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1,400 벌었어요.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2년 전보다 18배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채굴이 큰 돈이 되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초기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드는 데다 유지비로 매달 300만 원가량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위험한 자산이고요. 그냥 투기 심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한 거라. 그런데도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가 기승입니다. 한 투자 설명회에선 현직 교수까지 나서 투자를 부추깁니다. 그 채굴기가 현재 480만 원, 10대만 갖고 있어도 3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 앞으로도 5대씩 사주고. 53살 김태원 씨는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계좌로 입금을 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서 수익금을 낸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업체는 영업 1년 반 만에 자신들이 거래하던 거래소가 해킹됐다며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치매도 있고 이제 아들이 이제 자폐증도 있고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다 버리고 어머니고. 최근엔 짝퉁 가상화폐를 판매해 1,5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현금 융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 투자업체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좀 가르쳐주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까지 간 A씨는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업체 측에 넘겼는데 통장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니까 사기꾼부터 달리드는 그런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에 접수된 이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벌써 100건이 넘습니다.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겨도 아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 고수익을 내세우면 일단 의심하고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 많은 돈으로 우리 군은 무얼 했냐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더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소관비행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정치적인 무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 토의에서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데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로 뭘 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북한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 문화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군이 거부해왔다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 보고에선 민간 영역에서도 부패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극명히 갈린 여론을 실감했을 겁니다.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가야 했고 찬성 측과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신고리 569기 건설 현장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버스를 막아섭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에 누워 진입을 저지합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 등은 30여 분간 버스에 갇혀 있다 결국 걸어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현장을 방문하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안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공사 중단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왜 과학기술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신고리 569기를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 마찰은 없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정해진 입장이 전혀 없는 건 여러분들. 김 위원장은 세울원자력본부 측과의 간담회에서 오늘 확인된 것을 토대로 공론화 절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측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과는 기존 설비부터 차이가 있다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569기 건설 현장을 둘러본 공론화위원회는 이어 신고리 3호기 내부 시찰을 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이어 공사 중단 찬성 측과만 약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중단 찬반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만이라도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야권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선거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3당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에서만이라도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겁니다. 각 당마다 후보자를 다 냈을 때
과연 그러면 승산이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야3당 구도로 각 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한국당 내에서는 이념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국민의당과도 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대표로 취임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비판하며 강한 야당을 내세운 것도 야권 공조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대 제안에는 자강에 힘쓸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연애할 거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심장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연대는 보면 본인들이 이해득실, 유불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당분간 자강에 집중하겠지만 당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경우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760mm의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휴스턴은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 남부 도시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도로가 황토빛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들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쏟아지는 물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맨홀 뚜껑도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난 주말 미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가 이틀 동안 뿌린 비의 양은 760mm. 특히 휴스턴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high deep water current was strong and they helped us up to the military truck that evacuated us over here to the library. 허리케인 하비는 연안 상륙 후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전례 없는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강수량은 최대 1270mm까지 예상되는 상황. 한 해 강수량에 맞먹는 엄청난 비입니다. 특히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4분의 1에 도맡는 텍사스 정제시설의 85%도 하비의 영향권에 들어 생산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 절벽에서 잿빛 흙더미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낮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산사태는 2차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게 박격포와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이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란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로힝야족 난민에 미얀마 정부군이 박격포와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사망자 98명 가운데 정부군은 1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로힝야족입니다. 미얀마군은 국경 근처에 숨어있던 여성과 아이들까지 공격했습니다. Looks like something wrong is there taking place. So these innocent civilia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y are rushing in numbers. 이번 충돌은 지난 25일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경찰 초소 30여 곳을 습격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군이 민간인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아 보복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은 7만 5천 명에 달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 110만 명은 불법 이민자 취급을 받으며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실형 선고로 충격에 빠진 삼성이 조직 추스력에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 권한 대행 역할을 해온 권오연 부회장은 사내 게시글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있기엔 대내외 경영 환경이 너무나 엄혹하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7시 삼성 임직원 사내망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권 부회장은 지난 2월 이후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권 부회장은 경영진도 참담한 심경이라며 임직원 모두 상심이 크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자며 우회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한 글이었지만 삼성의 경영 전망을 어둡게 보는 외부의 시선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하루 1.96% 하락한 230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법원에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총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해법 찾기에 들어갔지만 주요 현안 결정을 이 부회장에게 의존해온 터여서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위기 비상 음악.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현주소를 짚어낸 표현입니다. 그만큼 창사 79년 만에 찾아온 총수 부재 장기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없는 삼성. 삼성이 말하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처방은 무엇일까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자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지인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인 장관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외견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14조 원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예. 또 신문에 보면 이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분기이익 최고를 낸 이제 최고 1등 기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오너십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 반도체가 이익을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낸 거죠. 휴대폰이 많이 팔리고 그 휴대폰에 메모리 칩이 뭐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딸리는 편입니다. 공급 부족이라서 반도체 값이 좋으니까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건 다 지난 뭐 10년, 20년 동안에 투자를 하고 그게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뭐 또 제품을 잘 만들고 있는 결과죠. 지금은 그 단기적으로 일어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총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삼성의 계열사들이 단기적으로 뭐 이익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상의 문제는 총수가 잠깐 없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 훈련받은 다 이제 대표사들이 체제를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면 반도체 한 20조를 투자해야 된다.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대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 못하는 경우는 발생한다. 뭐 그게 걱정이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큰 대투자 이런 그 결정은 앞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 큰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혼자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것이 않아도 M&A가 이제 2분기 들어서 주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총수 1인 중심의 이 후진적 지배구조 이게 이제 바꿀 기회가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재벌들이 자꾸 나쁘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그 온의 리더십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그 양면성이 다 있고요. 뭐 해외 기업도 보면 그 강력한 오너십을 발휘하는 회사도 있고 이 사회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제 개방된 그런 문화를 가진 데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뭐 그룹들도요 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병철 회장 계실 때는 이병철 회장께서 뭐 자질구레한 거 다 결정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특히 이건희 회장은요, 거의 경영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큰 흐름만 만들고 또 문화적인 거 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 뭐 5년, 10년 뒤에 일을 걱정하라는 이런 식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뭐 오나가 뭐 독단적으로 자질구레한 일을 한다 이런 건 요즘 같은 이 투명 경영을 해야 되는 형편에서는 잘 없습니다.
예, 2008년이죠.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재판을 받고 예.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그때는 이제 이 회장이 퇴진을 하니까 근데 집단 지도 체제가 그 형성이 돼서 구성이 돼가지고 예. 그 삼성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전략실도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 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돌아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거 예. 직전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배체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선고가 났고 또 이제 항고 가고 그래서 집행유예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 점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걷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1년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그룹 전체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총수가 없으니 예. 그 대행 체제가 되든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든 뭐 그런 어떤 큰 결정들, 특히 사장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사장 자기가 자기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게 있고 또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할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단 지도 체제를 뭐 SK 수펙스 같은 그런 걸 하든가 아니면 이전 회장이 안 계실 때 거기 뭐 가족 한 분하고 또 이채욱 회장이 오셔가지고 잠정적으로 그룹을 이끌어갔던 그런 거 좋은 사례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든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군요. 예. 근데 미국의 헤지 펀드인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뭐 이 앞에 이제 사건에도 연관된 회사인데 이런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 앞으로 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어떤 투명 경영, 그 기업 본질적인 얘기가 되겠죠.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해서 배임이 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물론 이재용 부회장 경우는 약간 비정상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손실이 있으면 그럼 뭐 당연히 소송을 한다든가 그럴 텐데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이사진을 바꾸라 그렇게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경영하고 오늘에 있는 이런 스캔들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요사항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좀 짧게 답을 하나 구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그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이걸 두고 적용 대상이 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뇌물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대상이 되고 그래서 삼성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다. 뭐 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뭐 그 얘기를 오늘 질문하신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 외국 부패 방지법이 왜 만들어진 거 아니 미국에? 옛날 그 다나카 일본 수상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로키드 뇌물 사건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하느라고 만든 게 그 1976년에 만든 게 이 해외 부패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국법이잖아요. 미국 국내법인데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해외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데 뇌물을 주지 말라는 법이고 거기에 보니까 뉴욕 정시의 ADR 예탁증서로 돼 있는 회사도 그게 이제 관여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으면 ADR이 있죠. 근데 뭐 지금 경우는 삼성전자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미국 기업이 적어도 그 정치적인 이런 뇌물을 준 케이스에 대해서 단죄하자는 얘기지. 지금 이건 완전히 한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의 국내법에 적용을 한다? 법리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게 어떻게 관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일 지멘스 같은 경우가 독일의 뇌물죄 확정이 돼서 미국에 한 8천억 정도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멘스가 미국 정치인한테 뇌물을 줬다는 거면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게 아니고 독일에서 벌어진 뇌물 사건인데 그리 됐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몸을 스캔한 지 1시간 만에 몸에 딱 맞는 옷을 즉석에서 만드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프린트하듯 옷도 만드는 건데 의류 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3차원 입체 스캐너가 신체 치수를 재고 나면 체형을 꼭 닮은 아바타가 나타나 옷맵시를 미리 보고 옷을 고르는 걸 도와줍니다. 지금 아바타에 고르신 옷이 느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프린터로 출력하듯 옷감을 잘라내 박음질까지 순식간에 끝냅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이렇게 꼭 맞는 옷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통신기술을 의류산업에 접목해 선보인 미래 패션 사업의 모습입니다. 최근 독일이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2년째 무역 적자에 허덕이는 의류업계도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도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표적 2차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의류 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LPGA 투어 캐나다 오픈에서 박성현 선수가 대역전승으로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여자 골프가 사상 처음으로 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이젠 시즌 최다승을 노립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선두에 네타 지진 12위로 출발한 박성현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 7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로 시즌 2승을 대역전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샷이나 퍼팅이나 모든 게 잘 됐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내내 어느 것 하나 안 된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파5 4개 홀에서 전부 버디를 잡아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전장이 긴 홀에서 장타의 능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박성현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45m로 2위 이미린보다 10m, 3위 평산산보다는 20m를 더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박성현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사상 첫 LPGA 투어 5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시즌 한국인 최다승 기록 경신도 유력해 보입니다. 올 시즌 23개 대회 중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대회는 13개로 56.5%에 이릅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는 11개. 이 중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면 16승으로 역대 최다인 2015년 15승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박인비, 김인경, 유소연 등 이른바 세리키즈에다 올 시즌 2승의 박성현, 전인지, 김세영까지 한국 여자 골프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솔직히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외교안보는 지금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최근엔 국가안보실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4일 군이 대포권 원 상태에서 을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벌이는데요. 술잔에 돌았다는 겁니다. 이 정의용 실장과 1차장은 국회에 출석하고 청와대에 없었으니 외교안보 사령탑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였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대화파 일색입니다. 그 때문인지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왔고 한미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26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벌어진 혼란이 대표적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분석도 같았죠. 그런데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을지 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고 했죠. 평상시라면 NSC를 열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야말로 대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용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김정은과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 강령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유일 체제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대북과는 그물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대비가 될 때 가능합니다. 네, 요즘 비 소식이 잦은데요. 지금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부는 최고 70, 남부는 5에서 50mm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선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은
서울은 18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일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도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목요일에 조금 오르겠지만 앞으로는 30도를 밑도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고 운운한 자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는 법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오만은 그래서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